안녕하십니까. 외교관TV입니다. 최근 미중 간의 갈등,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적 시위, 또 중국인들의 문화공정과 우리 문화 콘텐츠 불법 사용 등으로 중국 관련 이슈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부유 정책이라든가 역사 결의 등 다소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책도 저술하여 중국 통이라고 듣고 있는 이강국 전 시안주재 총영사와 함께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 영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외교협회에 기고하시는 기고문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을 써주시고 역시 중국 전문가답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신문에 기고도 하고 또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운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팔로우업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과 인연이 상당히 이제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상당히 깊습니다. 주 중국 대사관, 그다음에 주 상하이 총영사관, 주 시안 총영사관에 근무해서 연수도 했는데 도합 13년 7개월 동안 중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는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도 근무했고 또 화교가 인구의 24%나 되는 그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본부에서는 이제 동북아 이과, 중국과라고 하죠. 거기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 저희의 외교관 생활은 주로 중국과 관련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중국 근무를 시작하실 때는 이제 아마 2000년 전후 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중 간의 관계가 이렇게 괜찮았을 때, 그때 시대죠? 그 전에 좀 더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내년에 한중 수교 3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30여 년 전에 한중 이제 수교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게 됐고 중국을 배우고 중국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1996년 6월에 다시 이제 동북아 이과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동북아 이과는 업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덩샤오핑 사망 관련 업무였습니다. 1997년 2월에 사망했는데 바로 이제 중국의 개혁개방 설계사 덩샤오핑인데 그게 바로 세계적인 빅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덩샤오핑 사망 이후 중국이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우리 이제 국장님도 장관님도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대정부 질의 자료를 쓰느라고 새벽까지 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덩샤오핑은 먼저 부자가 될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라. 그런 선불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선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하이, 샨토우, 샤먼 등지에 경제 특구를 이제 설치했는데 그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선에서 면으로 그러한 개발 거점을 확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경제 특구 개념인데요. 바로 시진핑 주석의 부친인 시 중순이 당시 광동성 1석이었는데 처음 제안해서 덩샤오핑이 이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막 주구 장막에서 깨어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해외 자본과 기술이 경제 특구에 이제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또한 세제, 그 다음에 토지 분야 우대 조치까지 이제 받게 되는데 경제 특구는 순풍에 돛을 단듯 발전을 거듭하면서 중국 경제 발전을 이제 견인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우리 총 여사님 이게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중국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중국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2000년을 전후한 그 시기는 이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좋은 시대. 예.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중국을 방문하고 또 상하이 근무 시대는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상당히 좋은 경험. 중국이 이제 이게 막 올라갈 때 그때 그 모습일 텐데. 예, 그때 어땠나요? 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보면 제가 이제 1997년 8월에 주중대사관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주로 이제 정무관계 업무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보람된 일도 많다고 이제 생각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한중 동반자 관계의 초석을 다진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1998년 말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국을 이제 공식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중국 측에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기본 페이퍼도 작성하고 또 협상에도 참가했는데요. 처음에 중국 측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북한을 의식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득했는데 결국은 협력 동반자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00년에 전면적 협력 관계로 되고 또 2003년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되고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어서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제 옮겨서 주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2001년 10월에 바로 상하이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건 바로 중국에서 개최한 회의 중에서 가장 큰 국제회의입니다. 시발인데 이 행사 관련 업무로 매우 바빴습니다. 그래서 다자회의 할 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숙소 확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에이펙 같은 경우는 회원국이 많아요. 그리고 또 4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치열한 경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9.11 테러가 있었던 때거든요.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9.11년이니까 9월, 10월이니까. 그래서 테러 위험에 대한 그런 보안, 경호 업무가 매우 중시됐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2001년도 9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남미 순방 행사를 위해서 제가 브라질, 브라질, 칠레를 다 이제 돌아보고 귀국했는데 시작 전에 9.11 테러가 나가지고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도 아들 부시 대통령 참석하셨는데 포트만 호텔이라고 바깥에서 못 보도록 아예 호텔 다 장막을 쳐버렸습니다. 장막을 쳤고 그리고 또 어떤 행사장 같은 경우는 5개 비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에이펙 회의를 참석하시고 인도를 방문하게 됐는데 9.12 테러 때문에 인도 방문이 취소됐어요. 바로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상하이 체류 기간이 5박 6일로 늘어나죠.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대사님께서 의전 업무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대통령사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가까이 또 체류를 하게 되시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현지 공간에서 상당히 부담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대가 없이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당시 한승수 외무부 장관이셨는데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점심에 불러가지고 점심 식사를 사주면서 격려를 해줬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때의 어떤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지금 에이펙 행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북경에는 가봤거든요. 이제 북경에는 몇 번 갔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갔고, 또 이제 영부인도 모시고 갔지만은 상하이는 못 가봤는데요. 상하이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상하이는 사실 유명한 도시인데요. 상하이를 흔히들 용우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장, 우리나라 사람 양쯔강이라고 하는데 그게 창장 끝에서 중국 경제 발전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는 일찍이 개방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입니다. 푸동에는 고층 빌딩이 질비한데요. 바로 중국 발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수도로서 정치 도시라면 상하이는 경제 도시이자 경제 수도라고 일컬어집니다. 상하이가 중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떤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실시할 때는 먼저 상하이에서 시험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하이는 중국 공산당이 창단된 곳입니다. 바로 1921년 7월 23일 대표 13명이 모여서 상하이에 모여서 제1차 전국 대표대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을 창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제가 한정우 불씨가 그때는 13명이니까 중국 인구가 당시에 4억이랬거든요. 지금 14억인데 한정우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듯이 결국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석권하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창당대회가 개최된 곳이 유적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총 형사님은 중국 근무를 이제 상하이를 하셨고, 상하이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곳.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나중에 시안 총영사를 하셨는데, 시안은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 죽었던 중국 공산당이 다시 살아난 곳. 그렇죠.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예, 중국에서 오래 근무하고 여러 군데 근무하다 보니까 곳곳에 또 인연 깊은 데가 많습니다. 그 시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시안 전에 또 상하이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상하이방이란 또. 예, 상하이방. 그렇죠. 중국의 권력층들이 이제 상하이에서 시작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부에 많죠.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에는 세개 파벌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하이방, 그리고 또 공청단. 공청단은 젊었을 때부터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고위직에 많이 올라가서 이제 공청단이라고 하고 또 태자당이라고. 태자당은 뭐냐면 그러면 성골, 그러니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태자당. 그렇죠, 그렇죠. 성골에 해당되는데 세계 파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상하이 방은 특히 장점인 시기에 이세를 떨쳤습니다. 바로 이제 주롱지, 총리했었던, 그 다음에 황쥐, 그 다음에 우관정, 그 다음 정칭홍이라고, 이게 상당히 두뇌 역할을, 상하이의 두뇌 역할을 해도 이런 분들이 상하이에서 일을 하다가 베이징으로 올라와서 고위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후진타오 시기에도 상하이 방은 상당히 힘이 셌는데 지금 시진핑 시기에는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 상하이에 관계가 있죠. 시진핑 주석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푸젠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장성 성장 당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상하이에서 당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서 당석을 함으로써 중국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기반이 됐던 것이죠. 네, 결국은 당석을 했네요, 상하이에서. 방금 시안 쪽을 말씀하셨는데, 시안은 주나라,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 당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13개의 왕조 수도였습니다. 대표적인 왕조가 진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인데 다른 또 왕조까지 합쳐서 13개 왕조 수도였고요. 당나라 시대 때 바로 장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동서양 문화 교류의 어떤 길, 바로 실크로드의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안에서 출발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실크로드에 관련된 그런 또 여러 가지 대당서시라는 데도 있고 나중에 시안 한번 가보시면 좀 볼만한 것이 많습니다. 중국의 이제 정중앙보다는 약간 서쪽에 치우친 거 아닙니까? 지리적으로는 정중앙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제 동남 연해안 지방으로 중심으로 발달했으니까 서쪽으로 치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중국 지도로 보면 정중앙에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보통 이제 중원이라고 표현을 할 때 중원은 시안이나 그러니까 장안하고 낙양 그 정도 거기가 중원이라고 보는 거죠. 중앙 문명이 처음에 발달된 곳을 중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중심지가 낙양, 좀 서쪽이 이제 시안, 또 동쪽이 정종, 이렇게 이 일대가 황하 내륙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죠. 바다 쪽까지는 못 나오고 그까지 못 못 가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안이 이제 당나라 때 세계적으로 이제 번성한 도시였는데요. 바로 서양에 로마가 있다면
동양에는 장안이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네. 그 시안은 유적지가 질비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가고 있죠. 바쁘셨겠네요. 많이 바빴죠. 근데 이제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린다면 네. 천하의 이세를 떨쳤던 진시황이죠. 진시황의 백만 대군 이용을 느끼게 하는 그런 병마용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지하에 그 토형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비석이 숲을 이룬다는 시안 비림박물관, 그리고 크고 견고하기로 유명한 시안 성벽, 그리고 양귀비가 온천욕을 하면서 놀았다는 바로 화칭치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화칭치는 또 시안 사변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화친치라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옥외 그 온천인가요? 옥외 목욕탕인가요? 아니요, 그 실내에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당현종하고 로맨스가 있었으니까 당현종 온천은 좀 더 크고 양귀비 온천은 좀 작습니다.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뭐 또 바깥에 온천수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온천수를 또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화칭츠에서 바로 시안사변이 일어났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 공산당 홍군이 원래 남쪽에서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국민당군이 이제 포위에 들어오니까 진강산, 물론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이제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위망을 막 뚫고서 서쪽으로 이제 갑니다. 서쪽으로 쭉 가다가, 여러분 이제 1135년 1월, 꾸이조성 준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게 매우 유명한 회의거든요. 이때 농민을 기반으로 한 유격전술을 주장하는 마오쩌둥이 당권과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게 매우 그리고 또 이 회의에서 장정 목표 지역을 서북지방으로 하자, 이렇게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군은 이런 장정을 하면서 엄청난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뭐 큰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대설산, 막 눈 높인 그런 설산을 또 가는 길에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 다 있었죠. 그래서 국민당군은 막 추격하고 그리고 또 굶주림, 기아 그런 이기예천인데, 그러나 기동력, 군사들의 어떤 그런 헌신, 그리고 또 장제스 이에 이제 기타 군벌 그 사람들하고 또 협조도 하고, 그다음 소수민족도 협조하면서 이러한 이기를 극복하면서 이동을 계속해서 1935년 10월에 이제 연안에 이제 도착이 됩니다. 연안에 도착해서 그래서 장장 370일 동안 1만 킬로미터를 이동하였다고 해서 대장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대장정. 그 연안장정이라고 부릅니까? 그건 서안장정이라고 부릅니까? 뭐 보통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대장정이라고요. 그리고 1936년에는 바로 장쉐랑이라는 사람이 그 연안에 응구하고 있던 홍군 토벌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쉐랑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이제 짱저우리는 아들인데, 짱저우리는 동북 삼성, 만주 지방의 어떤 그 군벌이었는데, 일본군이 폭사시켰거든요. 폭사시켜서, 이제 아들이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아들, 장쉐랑이 이어받게 되는데, 아들도 1931년 9월 18일, 바로 9.18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본군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아들도 이제 패하게 돼서, 그래서 장쉐랑이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결국 장제스가 당신 시안에 가서 홍구 토벌하라, 그런 임무를 이제 맡게 된 것이죠. 그 장쉐랑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구세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쉐랑은 근데 당시에 그때 홍군이 어떤 기치를 내걸었냐면, 중국인끼리는 싸우지 말고 일치 단결해가지고 항의를 하자. 그래서 장서장이 생각해보니까 일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지금 쫓겨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홍군의 어떤 그런 기치가 솔깃한 거예요. 또 그 홍군하고는 몇 번 전투를 했는데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홍구 토벌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진척이 안 되니까 장제스가, 남경정부이거든요. 장제스가 비행기를 타고서 시안으로 옵니다.
독려하려고. 그래서 1936년 12월에 시안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바로 장제스가 화칭츠 여기서 머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화칭츠가 시안 사변을 관계했다. 화칭츠의 오관청이라는 그런 옛날에 서태후가 또 시안에 그 몽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머물렀던 곳이 이제 있었는데 바로 12월 12일 새벽에 장쉐랑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막 총을 쏘고 그래서 몰래 도망가가지고 결국 잡히게 되는데 지금 오관청에 보면은 그 총탄 흔적이 남아 있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장쉐랑이 그 저기 연안에 있는 쪼올라에다 연락을 합니다. 비행기를 보내줘요. 빨리 와라. 그래서 시안에 있는 쪼올라이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장쉐랑 그다음에 장제스와 3자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3자 회담을 하고서 그때 뭐 당시에 그 마오쩌둥 쪽에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건데 소련 스탈린이 개입해서 못 죽이게 됐는데 3자 회담을 해서 제2차 국공합작을 하게 된 것이죠. 국공합작을 하고 장제스는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됐는데 자 시안 사변으로 성립된 국공합작이 바로 홍군을 결정적으로 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은 공산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고 결국 노동자 농민이 지지를 받는 공산당의 민심을 이제 얻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국공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국 공산당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국민당국은 대륙을 잃고서 타이안으로 저게 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 그 바로 마오쩌둥은天安문 막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면서 중화인민은 떨쳐 일어났다.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국 공산당이 살아나게 되는 이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한 장쉐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제스는 장쉐랑을 끌고서 남경으로 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장쉐랑을 계속 그 감옥에다 갔습니다. 연금 상태로. 네, 연금 상태로 갔고 나중에 장제스가 대만 타이안으로 갈 때도 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계속 연금시키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장제스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감옥에 있다가 장기영공 총독 때 나중에 이제 뭐 풀려나겠는데 1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 중국에서는 장쉐랑을 어떤 애국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국민당 입장에서는 장쉐랑 때문에 대륙을 잃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 여사님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시작된 상하이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이제 이 중국 근무의 마지막은 또 이 중국 공산당이 부활해 가지고 중국 이 본토를 장악하게 된 계기가 된 시안에서 이 종영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연이 깊다고 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공동부유 덩샤오핑은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되라 하는 정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시진핑 주석은 모두 다 부자가 되자 하는 그런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부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